작년 2월 중국 2인 시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터졌습니다. 하루아침에 펀드 가격이 31.5% 증발해버린 거죠. 이유요? 거래소가 갑자기 게임의 룰을 바꿔버렸거든요. 상하이 선물 가격 쓰다가 느닷없이 런던, 뉴욕 기준으로 바꾸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투자자들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중국 정부가 은시장 과열을 막겠다며 칼을 뺀 거니까요. 이게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전 세계 은시장이 지금 임계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지난해 초 국투 UBS 은선물 펀드라는 이름 하나가 중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악몽이 됐습니다. 은 가격 급등을 노린 투기 세력이 몰려들기 시작했거든요. 문제는 그 규모였어요. 중국 정부 입장에선 이게 그냥 개인들의 재테크가 아니라 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위협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아침 개장 후 1시간 동안 아예 펀드 가입을 안 받았습니다. 문을 거어 잠근 거죠. 투기 세력을 막아보겠다는 건데 이게 먹힐 리가 없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정부가 이렇게까지 막는 걸 보니 애인 진격자 오르나 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도 상황이 진정 안 되니까 당국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신규 가입을 전면 차단해버린 거예요. 진입 장벽을 극단적으로 높인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거래소가 폭탄 선언을 하나 더 터뜨렸거든요. 앞으로 상하이 선물 가격 말고 글로벌 1인 가격 기준으로 계산하겠다. 투자자들 입장에선 청천벽력이죠. 왜냐면 상하이 시장이랑 글로벌 시장 가격이 달랐으니까요. 그 차이가 얼마였냐면요. 펀드 가치가 순식간에 31.5% 날아갔습니다. 하루아침에 1억 넣은 사람이 6,850만 원만 남게 된 겁니다. 30대 직장인 김 씨는 퇴직금 5천만 원을 이 펀드에 넣었다가 단 하루 만에 1,575만 원을 잃었어요. 투자자들은 당연히 난리가 났죠. 거래소 앞에 모서 항의하고 고소장까지 제출했는데 당국은 꿈쩍도 안 했어요. 이미 정부 차원에서 결정한 일이었으니까요. 중국 정부의 시장 개입 방식은 서구권 사람들이 보기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증거금을 하루아침에 올려버리고 실물 인도를 제한하고 규정을 갑자기 바꾸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선 이런 짓 못해요. 법치주의 시스템이 작동하니까요. 규정 하나 바꾸려면 사전 고지하고 청문회 열고 기업들 의견 듣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다릅니다. 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냥 밀어붙여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내가 아무리 시장 분석 잘하고 타이밍 잘 잡아도 정부가 룰 바꾸면 하루아침에 쪽박 차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투자자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나왔어요. 거래소가 사기꾼 아니냐고요. 실제로 집단 항의가 계속됐거든요. 근데 중국 정부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개인 투자자들 재산 날아가는 건 신경도 안 쓰면서요. 여기엔 확고한 국가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중국을 단순한 투자 자산으로 안 봐요.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원자재로 보거든요. 태양광 패널, 전기자동차, 반도체 만드는데 은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만약 개인들 투기로 은 가격이 폭등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주요조 기업들이 은을 비싸게 사야 하니까 원가가 올라가고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그 어떤 비판이 있어도 은 가격을 강제로 억누르는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제조업 보호가 개인 투자자 보호보다 훨씬 중요하니까요. 서구권 시장은 중국처럼 하루아침에 규정 바꾸는 식의 통제를 못합니다. 법치 시스템이 확고하게 자리 잡혀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전 세계적으로 실물은이 심각하게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서구권도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비상상 대응책을 꺼내들 수밖에 없거든요.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실물은 인도 요청이 쇄도할 때 국가가 지급 우선순위를 강제로 설정하는 거죠. 지금도 선물 계약서엔 만기 시 실물 인도 가능이라고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은 재고가 바닥나면 이 계약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국가 경제 마비를 막는 게 우선이니까 반도체 공장, 태양광 제조사, 전기차 업체한테 먼저 은을 배정할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은요? 계약서에 권리가 명시돼 있어도 가장 마지막 순위로 밀려나요. 결국 현물 못 받고 현금으로 강제 청산당하는 거죠. 우리 은을 못 구했으니 현재 시장가로 계산해서 현금 드립니다. 이렇게 통보받는 겁니다. 문제는 그때 시장가가 얼마냐는 거예요. 은이 진짜 부족하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뛸 텐데 정부가 그 가격 그대로 줄까요? 아마 자기들 마음대로 공정가격이라는 걸 정해서 줄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일부 선물 거래소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계약 불이행하고 현금으로 떼온 거예요. 선물 계약서 믿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위기 상황에선 국가 이익이 개인 계약보다 우선이니까요. 일반적인 금융시장에선 지역 간 가격 차이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평준화됩니다. 차익 거래 때문이죠. 예를 들어 상하이에서 은이 온스당 30달러인데 뉴욕에선 32달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하이에서 사서 뉴욕에 파는 거래자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가격이 비슷해지는 겁니다. 이게 시장의 순기능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하이랑 뉴욕 간 은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져도 차익 거래가 거의 안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결제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뉴욕 코맥스는 달러로 거래돼요. 달러는 전 세계 어디서나 자유롭게 교환되고 송금됩니다. 그런데 상하이 시장은 위안화로 거래돼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위안화의 해외 반출과 유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거든요. 자본 통제 정책이죠. 그러니까 상하이에서 은을 싸게 사도 이걸 뉴욕에 팔려면 위안화를 달러로 바꿔야 하는데 이게 시스템적으로 막혀 있는 겁니다. 실물 은을 중국 밖으로 반출하는 것도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세금도 내야 하고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결국 상하이 시장이 아무리 싸도 글로벌 자본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반대로 상하이가 비싸도 차익 거래자들이 은을 갖고 들어와서 팔 수가 없고요. 이렇게 해서 같은 은을 거래하는데도 상하이랑 뉴욕 가격이 따로 노는 겁니다. 시장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거죠. 중국에는 이름은 비슷한데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거래소가 있습니다. 상하이 선물 거래소랑 상하이 금 거래소죠. 헷갈리기 쉬운데 이 둘은 완전히 별개예요. 상하이 선물 거래소는 미국 뉴욕 선물 시장이랑 비슷합니다. 3개월이나 6개월 후 만기일이 있고 그때 계약이 종료되는 거죠. 주로 대기업이나 제조사들이 쓰거든요.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 만드는 회사가 6개월 후에 은이 필요한데 가격이 오를까봐 걱정되면 지금 미리 가격을 고정해서 계약하는 겁니다. 가격 변동 위험을 해지하는 거죠. 반면 상하이금 거래소의 은 선물은 만기일이 아예 없어요. 대신 연기 결제라는 독특한 방식을 씁니다. 오늘 사서 내일 팔 수도 있고 평생 보유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결제를 미룰 수 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진입 장벽이 낮다는 겁니다. 복잡한 만기일 신경 안 써도 되고 레버리지 쓰기도 쉬워요. 그러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이랑 투기꾼들이 주로 모이는 거죠. 30대 직장인이 월급 300만 원으로 레버리지 10배 걸어서 3천만 원어치 은을 사는 식입니다. 이런 시스템 차이 때문에 같은 실물을 거래하는데도 주 중국 시장은 서구권 선물 시장이랑 완전히 다르게 움직여요. 투기 세력이 몰리는 구조도 다르고 가격 변동성도 훨씬 크고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더 신경 쓰는 겁니다. 중국 정부는 자본 통제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엄격하게 운영합니다. 돈이 시장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들어오는 걸 철저히 관리하는 거죠. 특히 은 시장은 규제가 더 가혹해요. 개인 투자자가 선물 계약을 체결해도 실물 은을 인도받는 건 법으로 아예 금지돼 있거든요. 오직 현금 결제만 가능합니다. 차액만 정산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온스당 30달러에 샀는데 35달러 됐으면 실물 은 받는 게 아니라 5달러 차익만 현금으로 받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개인이 은을 매수해서 해외로 몰래 반출하는 걸 100% 차단하기 위해서예요. 만약 실물 인도가 허용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상하이에서 은을 싸게 사서 실물로 받은 다음 밀수업자한테 넘겨서 홍콩이나 베트남으로 빼돌리는 거죠. 그럼 중국 내 은 재고는 줄어들고 가격은 오르고 제조사들은 비싼 값 주고 사야 하니까 타격을 입습니다. 중국 정부가 금보다 은 시장을 더 강력하게 통제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은은 단가가 낮잖아요. 금은 1g에 10만 원쯤 하는데 은은 1g에 1,000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액으로도 대량 매수가 가능한 겁니다. 300만 원이면 은 3kg 살 수 있어요. 이게 투기판으로 변질되기 딱 좋은 조건이죠. 결국 뉴욕이나 런던의 글로벌 선물 시장 체계랑 상하이 시장은 제도적으로 완벽히 격리되어 있습니다. 같은 귀금속 거래하는데도 자본 이동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된 거예요. 가격이 폭락할 때 사람들은 뉴스부터 찾습니다. 미국이 금리 올렸나? 달러가 강세인가? 경기 침체 우려가 나왔나? 이런 거시 경제 요인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죠. 물론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줍니다. 근데 실제로 중국 시장에서 급락장을 유발하는 진짜 방아쇠는 따로 있어요. 거래소의 기습적인 증거금 인상이나 진입 장벽 상향 같은 구조적 요인이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거래소가 공지를 하나 띄웁니다. 내일부터 증거금 비율을 10%에서 15%로 올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레버리지 쓰던 투자자들은 갑자기 추가 자금을 넣어야 해요. 돈이 없으면 강제로 포지션이 청산되고요. 여기서 더 무서운 건 현대 시장의 70에서 80%가 사람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거래한다는 겁니다. 기관들의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들은 감정이 없어요. 거래소가 왜 증거금을 올렸을까? 시장 상황이 어떨까? 이런 거 안 따집니다. 그냥 가격이 특정 지지선 깨지면 즉각 매도 버튼 누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AA은 가격이 온스당 30달러 선을 지키고 있었는데 증거금 인상으로 20.8달러로 떨어졌다고 쳐봅시다. 알고리즘은 30달러 지지선 이탈 신호를 감지하고 막대한 매도 물량을 쏟아냅니다. 그럼 가격이 더 떨어지고 레버리지 쓴 개인 투자자들한테 마진콜이 터져요. 강제 청산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또 다른 매도를 부르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 가격 하락의 진짜 원인은 경제 뉴스가 아니라 시스템적 강제 매도였던 거죠.
중국이 은 가격 변동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이 전 세계 최대의 태양광 패널 생산국이거든요. 막대한 양의 은을 소비하는 거예요. 태양광 패널 만들 때 표면에 전기를 흐르게 하려면 전도성이 뛰어난 은 페이스트를 바둑판 모양으로 정밀하게 그려 넣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태양광 패널이 작동을 안 해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태양광 패널 수명이 보통 25년에서 30년쯤 되거든요. 그럼 수명다한 패널에서 은을 다시 추출하면 되지 않냐고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현실은 달라요. 지금 기술로는 회수 비용이 새로운 은 사는 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경제성이 없는 거죠. 패널 하나에서 은 몇 그램 빼내려고 분해하고 화학 처리하고 정제하는 비용이 그냥 은 사는 돈보다 더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용으로 한 번 쓴 수장으로 안 돌아와요. 그대로 폐기되는 거죠. 매년 수천 톤의 은이 태양광 패널 속에 갇혀서 소멸되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구조적 문제예요. 금은 한 번 쓰면 녹여서 재활용하잖아요. 금반지가 금괴되고 금괴가 반도체 부품 되고 다시 회수해서 금반지 만들고요. 그런데 은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향후 은 가격이 지속적으로 폭등하면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회수 비용보다 은 가격이 훨씬 높아지면 경제성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은 회수 기술 발전 속도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전기차 시장은 매년 연평균 40%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 수요를 기하급수적으로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에요.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배터리 효율을 극대화하려면 전도성이 최고로 좋은 소재를 써야 해요. 그게 바로 은입니다. 구리 배선 대신 은선을 대량으로 쓰는 거죠. 내연기관차는 차량 한 대당 은을 1525g 정도 쓰는데 전기차는 약 5배인 8번 100g을 씁니다. 여기에 자율주행 기능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센서랑 복잡한 전장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다 달고 이걸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컴퓨터 시스템 돌려야 하니까 은 사용량이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게임 체인저는 따로 있어요.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지금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을 쓰잖아요. 전고체 배터리는 이걸 고체로 바꾸는 건데 충전 속도도 빠르고 안전성도 높고 에너지 밀도도 훨씬 좋아요. 문제는 이 배터리를 만들 때 은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차량 한 대당 무려 10kg이에요. 지금 전기차의 100배 수준입니다. 현대차, 도요타, 폭스바겐 같은 자동차 회사들이 2027년부터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현실화되면 은 수요가 폭발하는 거죠. 자동차 업계는 이 문제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리 합금 같은 은 대체 물질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 대체 기술이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향후 은 가격을 완전히 좌우할 겁니다. 중국 정부는 은을 자국 산업의 혈관처럼 여깁니다. 핵심 전략 자산인 거죠. 그래서 시장이 과열될 때마다 개인들의 투기를 가차없이 억눌러 왔어요. 증거금 올리고 규정 바꾸고 실물 인도 막고요. 정부의 무소불위한 통제력이었습니다. 근데 이 억압적인 개입에도 막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실물은 재고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전 세계적인 친환경 산업 발전 때문이거든요. 과거 중국 내 은 재고량은 3만 톤에 육박했어요. 넉넉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요. 1000톤도 안 남았습니다. 폭발적인 산업 수요를 감당하느라 바닥을 드러낸 거예요. 태양광 패널 만들고 전기차 만들고 반도체 만드느라 은을 계속 써댔거든요. 재고가 고갈되는 임계점에 도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정부의 가격 억제책도 결국 물리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규정 바꾸고 통제에도 없는 은을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 순간이 오면 시장 본연의 수요와 공급 원리가 정부 통제력을 압도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스프링이 강력하게 튀어오르듯 글로벌 이익은 가격은 걷잡을 수 없이 폭발적으로 치솟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